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강의를 맡은 산업은행 김영입니다. 이자 그 사회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김정은 집권이 북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 또 시장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 시장화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느리네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북한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계획 경제는 어떤지 이것부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입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이게 완전한 개혁 개방이 아니라 여기다 제한을 붙였습니다. 일부 개혁을 하고 일부 개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걸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제가 이제 개발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기간 그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경제 개발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 개발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라는 것은 영어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개발하고 발전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2011년도에 북한 역사에 처음으로 국가 경제 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이라는 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그 보시는 것처럼 100억 달러를 유치를 해서 산업개발은행을 만들고 545억 달러를 산업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경북도 청진에는 중공업지구를 만들고 김책이라는 거기에 이제 그 엄청난 강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강업지른단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 국토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단지를 개발하게 하는 건데 이 돈이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역사에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 전에는 다 인민경제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발전 계획하고 경제개발 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알곡 1,000만 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의 2차 7개년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 2차 7개년 계획했으면 1차 7개년 계획도 있겠죠. 또 3차 7개년 계획도 있고요. 1차 7개년 계획 때는 곡물을 600만 톤까지 생산을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7개년 계획 때는 400만 톤을 중산을 해서 1,000만 톤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1984년도인데 84년도 마지막 해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곡물이 6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400만 톤이 증가한 그만한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말고 전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철강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 톤, 몇 배. 그러니 1차 7개년 계획보다 중산, 양적 충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을 보면 양적 충대가 없죠. 보세요. 오른쪽에 산업개발은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달러, 산업개발에 545억 달러를 들여서 결국은 외자, 돈을 밖에서 가져다가
우리는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개발을 하고 이래서 전 국토를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수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회생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 7개년 계획, 3차 7개년 계획처럼 양적 중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발전이라는 것은 양적 중대 측면에서 보여지고요. 개발이라는 것은 그 국토 전 지역의 국토 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런 경제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한적인 제가 개혁 개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뭘까요? 일단은 먼저 제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오. 지금 다 여러분들 뭐 노트북 앞에 있을 텐데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획권, 생산, 조직권, 제품 개발권부터 시작해서 다 권한이에요. 권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역 및 합병 합작권 했습니다. 이런 경영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기업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느냐라는 반론이 나오겠죠.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기업에 이런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어떤 권한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의 북한의 기업의 경영 행태 어땠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계획경제, 북한은 계획경제고 한국은 시장경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북한은 지금도 계획경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경제가 변질된 계획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생산활동을 했고 생산활동을 하려면 뭐 원료자재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품은 어떻게 생산을 하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가격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용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용기업.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국용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가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느냐라는 거죠. 이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기업이 태생 때부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저도 아우 나는 창업을 할 거야. 기업을 설립할 거야. 요즘 여러분들 대학생 같은 젊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창업을 해서 기업을 설립할 거야. 주식회사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개인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가 하는 거죠. 생산수단의 소유권도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국가 소유이면서 전 인민적 소유라고 해가지고 전체 인민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개인적 소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구조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설립이 될 때는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인구가 2,500만 명인데요. 2,500만 명이 예컨대 2,700만 명으로 인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에 따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그 증가된 인구수만큼 생산량이 증대도 국가가 기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듭니다. 제가 신발 수요가 원래는 이게 그냥 예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숫자를 짧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컬레가 원래 필요했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120컬레가 필요한 거죠. 그럼 20컬레라는 이 증가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해서 신발 생산하는 기업을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정존에 있던 기업의 그 생산 능력을 증대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증대를 시키는데 이것도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신발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국가가 신발 기업으로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신발 기업의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인력을 국가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건물도 지어주고 그 안에 기계 설비,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도 다 갖다 국가가 여주고 그다음에 이 운용할 수 있는 유동자금도 국가가 여주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자금을 주고 기계 설비 여주고 설비 투자라는 게 없죠. 설비 자금 여주고 그래서 기업이 면모를 딱 갖췄어요. 그러면 생산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너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너는 신발만 생산하고 의류 생산 안 되고 식품 생산 안 되고 모든 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신발만 생산하되 120컬레이기 때문에 20컬레 증가한 이 20컬레 무조건 생산을 해라. 그런데 20컬레도 그냥 무턱대고 사이즈 아무거나 생산하면 안 됩니다. 왜? 기획경제에서는 주민들이 수요만큼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살부터 이 20컬레가 늘어난데 한 살부터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이렇게 쭉 보고 사이즈를 딱 맞게 해가지고 너희 신발 공장은 사이즈 뭐 230 예를 들어서 뭐 220 사이즈는 몇 컬레, 230 사이즈는 몇 컬레, 또 남자나 여자나 이거를 나라에서 다 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나라에서 정해준 그걸 보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표별 계획. 신발 지표는 신발, 계획은 몇 개, 수량, 금액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가가 정해준 지표에 따라서 정해진 수량만큼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기업은 거기에 필요한 그 유동자금도 나라에서 주고 신발 수량도 나라에서 주고 가격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뭐냐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앉아 있으면 유동자금이 계좌로 들어오죠.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도 나라에서 여주죠. 너는 신발을 몇 컬레 생산하라고 나라에서 줬죠. 신경 안 씁니다. 뭘 어떻게 해서 많이 팔 수 있을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신발도 새로 신설된 기업 말고요. 과거에 있던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정해진 수량이 있기 때문에 너희 기업은 여자 신발 235짜리 뭐 10컬레 생산을 하고 240짜리 5컬레 생산을 하고 이렇게 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품 생산을 합니다. 원료자재 같은 경우도 기업이 가만히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뭐 머리 안 써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원료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신발 공장에 똑같이 다 공급을 해줍니다. 생산량만큼 필요한 원부자재를. 그러면 그 원부자재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생산이 다 끝났어요. 그럼 생산이 끝나놓고 나면 가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 가격이 정해지지만 북한은 국가가 정해집니다. 국정 가격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발의 이 가격은 똑같다. 작은 신발 이거는 1원. 그 성인들의 신발은 2원. 모든 신발 사이즈나 여성이나 남자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그럼 디자인은 어떨까?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왜? 신발은 경공업성 신발연구소에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전국의 신발 공장에 뿌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똑같고요. 특별하게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디자인은 또 그 기업만의 디자인이 따로 또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한국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북한으로 말하면 지방기업, 지방기업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신발 같은 경우도 벗어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올 때는 내 신발 구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집이 있다거나 뭐 어디 한가하는 집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 막 채고 나면 나오다가 내 신발이 오는 거지 모르니까 남의 신발, 발 들어가는 신발을 그냥 신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신발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모든 신발이 전국적으로 갔다.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이뻐서 좋은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안 좋은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은 비싼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은 싼 신발을 신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등이 아니죠 그게. 그리고
와, 그거 부러움이 대상이 돼서 올려보게 되고 내려보게 되고 또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은 우습게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인 양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내려다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 다 그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거의 비슷하게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가격도 똑같죠. 그럼 내가 가서 상점에 가서 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나는 득컬리를 사고 싶지만 득컬리를 못 사게 되는 거죠. 왜? 계획경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계획을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볼펜, 거의 볼펜이나 이런 일용품 같은 경우는 거의 계획을 하지만 왕창 많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신발. 전국적으로 북한 인구가 2,500만,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100살까지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 100살까지 쭉해서 남자, 여자에서 전국적으로 생산해야 될 신발이 몇만 컬레, 몇백만 컬레, 몇천만 컬레 딱 해가지고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신발은 몇 컬레일까? 라고 그것만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인, 저 같은 성인은 1년에 4컬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기에 한 컬레가 되겠죠. 그래서 분기에 한 컬레씩 주민들한테 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기에 2컬레를 신고 싶어도 안 됩니다. 상점에 가면 딱 나한테 한 컬레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계획경제인데 가격이 정해놓으면 상점까지 가기에는 이 신발이 우리는 신발을 생산을 하면 팔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리고 또 제품이 질이 좋아야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팔리겠는데 북한은 뭐 똑같은 제품이니까 뭐 포장할 이유도 없고 안 팔린다는 것도 없습니다. 판매 거의 그런 의미가 없죠. 공급이죠, 공급. 주민들한테. 그러니 상업관리소, 상업유통기관에서 신발 생산한 기업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A라는 상업유통기관에서 우리 인구수만큼 우리 그 수요량만큼 신발을 가져가고 B라는 기업에서 또 그만큼 신발을 가지고 그러면 계좌로 상업유통기관에서부터 저희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정말 기업 활동을 하기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하기가 더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전통적인 기획경제에서. 절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제품을 홍보하게 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할까 어떤 경제활동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바로 기획경제였습니다. 근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우리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평등으로 가야 돼. 사회주의야. 그리고 기업, 사회주의 기업, 북한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기업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뭐냐? 기업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그 달라진 것,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계획경제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권이지 않습니까? 계획권. 제가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어떤 지표를 딱 정해주고 수량도 정해주면서 이만큼 생산을 해라 하고 또 생산을 한 다음에 A라는 상업유통기관에는 몇 컬레, B라는 상업유통기관에는 몇 컬레 이렇게 딱딱 주라고 국가에서 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아무 권한이 없죠. 이 계획권은 국가가 지금 지정해서 너는 신발공장으로 태생적으로 신발공장이니 신발공장이란 건 버릴 수 없다. 그러니 신발공장이란 것은 그냥 가지고 가면서 다른 제품들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옷을 만들던 음식을 만들어 팔던 업태를 바꾸던 네가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나라에다가 국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보만 해라 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 모든 권한, 거의 권한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경영을 할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나라에서 상업유통기관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업유통기관에서 팔아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생산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 자금도 내가 조달을 해야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디서 조달을 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주들이 통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그 은행에 가서 또 대출 받을 수도 있고요. 북한도 지금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너희가 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니 담보도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자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개인이 자금을 유통해서 써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돈을 조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거래를 할 때는 그냥 개인한테 돈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중간에서 중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개인이 자금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금 그럼 원부자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부자재도 돈도 내가 마련했지. 원부자재도 내가 시장에서 조달했을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조달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개발권이죠. 제품을 개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제품 그 모든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늘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야지 주민들이 사가겠죠. 수요자가. 아 제품이 질이 나쁘고 뭐 이쁘지 않고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그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계속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기획경제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 나라에서 하란 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뭐 상업유통기관에서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구수만큼 필요하던 수요만큼 생산하던 기업, 북한 경제가 지금은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막 만들겠다고 생산 능력 확충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것은 전통적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 기업이 그런 권한이 부여된 그런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시장경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형 경제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농장책임관리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방은 뭐냐? 알죠, 여러분들? 개방, 특구. 문을 연다, 말 그대로. 김정일 정권까지는 북한의 경제 특구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4개. 개성, 금강산, 라선, 한국평, 위화도. 근데 이름을 보세요.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 라선 무역지대, 한국평 위화도 경제지대, 지구지대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개발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는 경제개발부예요. 경제개발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특구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특구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하나? 특수경제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특수경제지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러니 개성공업지대라고 한다면 개성공업지구법이 있고요. 금강산 관광지구라고 하면 금강산 관광지구법이 이렇게 법이 있어요. 따로따로. 이런 법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특혜를 보장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일 정권 하에서의 4개의 경제지구 특수경제지대는 사실은 이게 전 지역의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운영된 특구가 아니라 외화를 벌기 위해서 운영됐던 특수경제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개성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 오상공 담화에 따라서 오상공 담화 이전에 2008년도에 박왕자 사건이라고 금강산에 가서 피살 사건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이미 중단이 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중단이 됐고요. 개성공업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막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되면서 개성공업 지구는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 금강산 지구는 다 중단이 됐고요. 라선 경제 무역지대하고 한국형 위화도 경제지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공동 관리, 공동 경영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만 요즘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일단은 특수경제지대 이름이 경제개발구이고 법도 경제개발구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경제개발구는 뭐냐, 외화를 벌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업이 특화가 돼 있다. 이 지역은 수산물 가공에 특화가 돼 있다. 이 지역은 농작물에 특화가 돼 있다. 아니야, 이 지역은 그 금속 부분에 특화가 돼 있다 하면 그 특화된 지역에다가 거기에 맞는 특구를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을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또 그 옆 지역을 개발하고 해서 전 국토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성이라든가 금강산, 라선, 한금평은 중앙이 독점을 하고 위화를 벌기 위해 했던 특수경제지대고 경제개발구는 중앙도 일부 있지만 지방이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북도, 항해남북도 이렇게 각 도에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처럼 관광지로 개발한다든가 수산물 가공 지역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개발하고 또 그 지역을 개발하고 자기 도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개발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방정책도 과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개발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해방 후에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개발 독재를 했지만 그때 당시 한국도 독재였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개발을 엄청나게 빠르게 실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된 것이 그때 그 미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도 지금을 보면 개발 독재, 김정은이라 김일성, 김정일 다 독재를 했어요. 박정희 정권의 그 독재하고는 이게 견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독재가 더 강한 독재이긴 하지만 그런 독재 속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개발이 없는 독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개발이 있는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제 개발은 개혁 개방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도 열었고요. 이런 것이 지금 김정일 때하고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현황은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북한이 대북 제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대외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광업, 석탄을 비롯해서 철강석이라든가 이런 수출이 모두 중지가 됐고요. 섬유라든가 수산물 수출, 북한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던 수출이 몽땅 다 축소가 됐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경제는 어느 정도 대폭 축소가 됐지만 대내 경제 같은 경우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경영 자율성. 네가 알아서 해라. 자금도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기업 책임질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별로 관여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 자율성, 경영권 이것 때문에 또 국산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는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중국 상품보다 질이 더 좋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상품을 밀어내면서 지금 국산품이 그 자리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지금은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컨대 제가 우리 동네 제가 원래 살던 동네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치킨집이 이게 브랜드가 다른 치킨집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씩
이 집이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들어오더니 4개가 생긴 거죠. 4개가 생기더니 서로가 막 경쟁을 하니까 사람들 이 집값 먹어보고 저 집값 먹어보고 막 이러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 집이 제일 맛있어 하니까 맛있고 가격이 착하고 정말 가성비가 좋은 집으로 누구나 다 몰려간 거죠. 그래서 3개는 주론이 다 사라지고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하죠. 또 거기다가 중국 상품이 억수로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도 중국 상품과 경쟁을 하죠. 또 여기 또 한국 상품도 들어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또 한국 상품과 경쟁을 하죠.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상품 들어가고 중국 상품 들어가고 그것이 좋으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안 쓰겠죠. 그러니 기업은 중국 상품, 한국 상품,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지금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시장 경제와 같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제품에 대해서 질을 제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질 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품을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개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통해서 상품이 다종화, 다양화되고 있고요. 옛날같이 이렇게 신발을 막 아버지들이 신발을 술 채고 신발을 서로 바꿔 신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죠. 너무 다종다양합니다. 이제는 내 색깔, 패션도 등장하니까 내 색깔을 내는 거죠. 누구나 다. 옛날 같으면 남보다 이상한 거, 특별한 걸 입으면 부끄러웠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시장, 제가 5대 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장이 지금 작동 메커니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 내 얼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희, 김영희는 못생겼네. 얼굴. 이게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지난 기간에 얼굴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상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있었어요.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들쭉술, 그 다음에 대동강맥주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삼술, 이게 그 개성에서 많이 나오는 인삼 가지고 만드는 술, 몇 개의 이런 것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뭐 북한 내에서 기업과 기업 간에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도 이런 제품을 생산합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과 기업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 제품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하나씩 다 붙은 거죠. 상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평양 화장품 공장에 생산하는 화장품은 운하수, 신우자 화장품에 생산하는 화장품은 범향기. 이 양대 축이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하나 생겨난 거죠. 선녀. 선녀라는 상표가 생겨났고 미래라는 상표가 또 나타났고 진주라는 상표가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상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생산하는 기업이 자꾸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과 기업 간에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표가 나타났는데 신발에도 상표가 있는데 소나무, 매봉산 이런 상표가 있고 식품에도 상표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에이 뭐 한국이나 뭐 비슷하네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네. 저는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왜? 북한에 있을 때 지난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수요자가 상점에 가서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상품 생산이 아니었고 국가 중심의 국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상품 생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냐 기준이 있다고. 소비 기준이 1년에 너는 신발은 몇 컬레 똑같습니다. 너는 1년에 간장은 얼마, 된장은 얼마, 과자는 얼마, 옷은 몇 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 같은 경우도 1인당 1년에 얼마가 있는데 이건 1년이 아니라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250g. 그러면 1년이면 얼마게요? 2kg 5배 거의 2kg 한 75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인 1인이.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월에 250g, 성인도 250g. 그럼 우리 가족은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kg 하면 포장을 1kg짜리 포장을 해도 그거 하나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5명이에요. 5명이면 1kg 250g을 국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점에 가서 1kg짜리 그 포장된 용기를 뚝 잘라서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간장이나 된장이라든가 이런 게 포장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공급을 할 때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이게 그 주민들은 그릇을 갖고 가요. 상점에 그릇을 갖고 가면 거기다가 상점 판매원이 저울에다 놓고 1kg 250g을 딱 저울에다 달아서 줍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과자 같은 간식은 어른 건 없습니다. 어른이 간식을 왜 먹어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학생들은 또 열심히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죠. 노동자들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죠. 간식은 딱 어린 애들,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우리 집에 초등학생, 유치원에 이래가지고 2명이다 하면 한 달에 250g 하면 500g을 상점에 가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상점에 가 공급받으면 아니 상점 판매를 하면서 성인인데 그 과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나 먹고 2개 먹고 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급받을 때 보면 500g을 받아야 하는데 집에 와서 저울에 떠보면 400g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요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객은 왕. 이제는 북한도 수요자가 고객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지금 우리가 닭을 연상해 보세요. 닭장에 닭이 앉으면 관리자가 거기다 사료를 줘야지 닭이 먹고 알을 낳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민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내 입에다 요즘엔 나는 그걸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수요자가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회사마다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과거에는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거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내려다 보내주면 원자재도 주니까 그대로 생산하면 끝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대학 졸업생들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가서 그냥 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업에서 스카웃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학 졸업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 경제로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나라에서 배치를 해줘. 너는 A라는 기업 가라. 너는 B라는 기업 가라. 그러면 그냥 나라에서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능력이 출중하면 저쪽에서 야,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 나라에서 그 사람을 딱 선정해서 그쪽에다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럴 상황도 왔다는 거죠. 그러니 제품 개발에 지금은 옛날에는 전통적인 기획경제에서는 이 제품 개발, 특허 이런 것은 과학자, 기술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동자? 아이고 노동자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발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원격 교육, 사이버 교육을 북한은 원격 교육이라 하는데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 농민도 다 교육을 받아서 대학 졸업생 이상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경험, 이론적인 지식 이것을 2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새로운 기계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이게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집에서 노는 주부도 참여를 하고 우리 한국의 한경이라는 주부가 수팀 다림인가 뭔가 수팀 청소기인가 제가 개발하는 거고 그때 입고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주부가 저런 걸 개발할까? 근데 그 상상이 지금은 깨졌는데 북한에도 그런 걸 지금 도입을 해서 특허 북한은 이렇게 북한도 지금은 특허증을 다 줍니다. 매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옛날은 그 특허가 다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나라 거죠. 나라 거이긴 하지만 내가 특허증을 받고 그것을 어느 기업에서 사용을 하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개발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제가 그것이 그런 개발이 경제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 그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발이 과거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로 국방과학기술 핵을 만들고 탱크 만들고 총을 만들고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면 지금은 국방과학도 중요하지만 경제개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많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제품이 개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만 개발을 하면 누구도 모르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제품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제품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박람회라고 하지 않고 상품 전시회입니다. 신발 전시회, 식료품 전시회, 그리고 또 뭐 옷 전시회, 이런 전시회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박람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보세요. 부스.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기업이 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에, 과거에는 홍보라는 걸 모르던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제는 내 제품을 여기다 놓고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기술 수준은 이만합니다. 하고 막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속에서 다른 기업이 와서 이 제품이 이 제품은 이 기업에서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네. 아, 우리도 저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과거처럼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라면 상업 유통기관에서 가져다가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팔 때, 생산할 때부터 주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식으로 말하면 수주, 발주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주문을 하면 그만큼 생산해서 주문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수주, 발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신발 전시회장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신발을 전시해 놓으면 여기에 그 수요자들도, 고객들도 와가서 보고 일부 사가기도 하고 또 많이 대량으로 가지다가 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생산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거 제가 2002년도 북한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배울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시간에 저희 그 정치경제학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자본주의 부패성을 설명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계획경제하고 달라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요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공급은 이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 기업은 다 죽어 자빠지고 한 개 기업만 살아남아서 독점 자본가가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죽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미 제품을 생산을 해놓고 나는 죽으면서도 그 제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짜라도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바다에 처했는다. 이게 자본주의 부패성이다. 왜? 사회적 계획경제는 얼마나 좋으냐. 주민들이 수요만큼 딱 생산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의 경쟁도 없고 딱 생산을 해서 생산한 것이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바로 계획경제의 월서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부패성은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기업은 죽어버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가격 막 떨어지고 서로 가격 경쟁하고 이게 부패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북한에 바로 지금 그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와 지금 북한이 완전 뭐 시장 경제로 가고 있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국에 계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 경제에서 배우고 시장 경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다양화됩니다. 다양. 보세요. 슬라이드의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신우주 신발 공장에서 나오던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던 신발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 신발을 신었으니까. 이런 북한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그 운동화라는 거 왼쪽 것 땡땡 이게 그 신발끈을 여는 그 구멍이 있는 걸 그거는 남자들이 신는 운동화고요. 여자들이 신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 거기에 여자들이 편리하라 그래서 너무 신으면 편리하다 그래서 편리하라 그러는데 주로 다 이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같은 것도 있긴 있었죠. 근데 구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거의 구두를 안 신고요. 그 사무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두 신을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운동하고 편리화를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김정은 지금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 그쪽에 보세요. 지금 색깔이 알락달락하고 별의별 신발이 다 나와 있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면 얼마나 불평등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수요자가 고객이 가서 내가 딱 선택을 해서 사가는 거죠. 그러니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의 평등이 이제 사라지고 있겠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 와서 스타킹,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스타킹 신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름에 남자들이 다 그 양말을 신더라고요. 야, 여름이면 더워 죽겠는데 왜 양말을 신지? 저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말이라는 것은 발을 보온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요, 보온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보온 때문에 양말을 신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자 여자 양말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만 양말을 신는데, 여자들은 긴 양말 해가지고, 여기 말하면 팬티 양말이죠. 팬티 긴 양말에서 여자들은 긴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발목 양말을 신는 거죠. 그리고 요 발가락만 가리는 그 양말 이름이 제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 발가락만 가리는 이런 양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발목까지 오는 게 아니라 요 복사뼈까지 오는 그런 양말, 그런 양말도 북한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포츠 양말, 긴 양말, 무릎까지 오는 양말, 별의별 양말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샴푸, 린스가 없었습니다. 세수 비누 가지고 머리 감고 했는데, 지금은 샴푸, 린스, 그것도 이름이 다양한 게 엄청 많이 나오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스킨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한국 사람 다 됐네. 살결물, 물크림, 크림, 분크림, 분, 입술렌지, 요거 6개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남자는 안 하고 여자만 한다. 화장이라는 것은 이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장이니,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그랬으니 여자만 화장을 한다. 남자 화장품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킨로션 이런 걸 바른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남편 지금도 안 바르는데, 그런데 여자 화장품도 우리처럼 지금 뭐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샴푸, 린스 생산되죠. 거기다 또 영양상품가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살결물, 물크림, 크림, 영양크림, 세척크림. 세척크림이 뭘까요? 세척크림.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 클렌징 폼, 클렌징 크림 이거죠. 붕크림, 파운데이션, 마스카라는 북한말로, 북한 조선말이라 근데 조선말로 다 만든다 하는데, 이 북한말로 할 수 없는 게, 할 게 없으니까 아마 눈썹을, 속눈썹을 딱딱하게 하는 무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카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 아이라인도 그냥 그대로 쓰네요. 광택 입술 연지. 여러분들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칼 고착제.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보세요. 여기 눈 주름 제거 크림, 비타민C 살결물, 보습용 크림, 머리 정발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북한이 배고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은 걸 가지다가 뭐 북한 사람들도 미용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 요즘은 북한 사람들도 돈 주머니에 그동안에 25년 동안 시장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주머니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국산 제품이 이렇게 나오자 국영 기업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돼서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지금 여기 제가 그 슬라이드에 제일 왼쪽에 종합상점이라고 쓴 것, 이게 옛날의 북한 상점입니다. 이 상점이 배급제 때 상점 판면하고 고객하고 사이에, 이게 주민하고 사이에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고객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주민은 수요자라기보다도 국가 혜택을 받는 혜택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매원이 안에서 공급한 것만큼 딱딱하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마트라든가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상품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건 누가 다 도둑질해 가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북한에 지금 요 가운데 강북지구 상업중심이라고 쓴 것, 이걸 보면 이거 지금 이 강북지구 상업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마트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카터기를 끌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카드를 가지고 똑같죠. 이게 지금 제가 불과 떠난 지 2002년도 떠났는데 2011년도 불과 9년 만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카드기 끌고 들어가서 내 제품을 막 담아가지고 나오면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저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전자상점이라는 만물사.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을 해놓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데도 옛날에 상점에서 지금은 많이 되거든요. 시장,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마트 이런 것을 통해서 상점 판매를 할 수 있도록끔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 이게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핸드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온라인 결제를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서 하려면,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지금은 노트북이라든가 이건 노트컴이라고 하는데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집까지 배송이 되고 카드 번호 넣고 결제를 하고, 또 지금은 이게 핸드폰에다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에다 카드 번호 넣고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요 최근 들어서 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위챗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처럼 이미 이 핸드폰 안에 내장 이 안에다가 위챗처럼 이 안에 내 그 핸드폰 안에 전성 카드라는 그 카드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쭉쭉 찍으면 됩니다. 그냥 그 카드를. 그런 식으로 전자결제 시스템도 나왔습니다. 요즘 그게 북한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활동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국가에서 정해진 너 신발만 생산을 해라 하면 원자재가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또 국가에서 생산하는 거 해야 될 때는 국가에 돈하고 원자재를 줘야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돈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딜까요? 이게 그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실내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명절 때 되면 사진 찍고 이랬는데 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찍고. 근데 지금은 기업이 활동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활동도 다변화되는 거죠. 신발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이렇게 서비스업도 같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있으면 기업이 기업을 만들니까 기업 안에 서비스 업체가 들어오고 그 음식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편의업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으니 참 이런 것을 나중에 되면 연합으로 돼야 될지 그룹으로 돼야 될지 막 이제 나중에 그렇게 커가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상상력인데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굴에 여드름 치료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 와서 아직 여드름 치료해 본 적이 없는데 북한에도 지금은 피부 측정을 해주고 이 레이저로 여드름 치료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업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국제사회의 정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도 유입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주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대규모의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소규모적으로 짓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멋있게 짓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당면하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뭐 건설을 하면 되지 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지어라 해가지고 또 특히 김정은은 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짓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짓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이렇게 잘 짓고 안에 시설도 잘 돼야지 고객이 와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 공짜였으니까요. 돈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주택인데요. 70층. 우리가 이게 63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70층, 70층. 엄청 높은 건물을 1년 안에 뚝딱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의 전문가들, 와, 저게 붕괴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글쎄요. 언제 붕괴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장담을 합니다.
시멘트가 양생하는 시간이라든가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것을 연구 개발을 해서 우리 이렇게 빠르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의 건축물, 주택도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외 개방, 관광지역은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게 원산지역은 명사심리가 있어서 엄청나게 관광지역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산지역은 이렇게 대규모의 관광지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 해안선의 길이가 5.4km입니다. 이 5.4km가 국제적으로 제일 긴 관광도시 해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남북이 이제 뭐 관광을 재개할 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이 원산이었는데 이 원산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원산에 살아보고 남포의 소해도시도 가보고 했는데 돌아보던 중 제일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뭐 해운대도 가보고 저기 그 속초도 가보고 했지만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외자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재 때문에 외자 유치가 안 되니까 북한이 자체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직은 완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지연 지구라 해가지고 이것도 무봉관광 지역인데요. 양강도, 압록강 지역에 이것도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사실 외자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외자가 안 되니까 북한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덕 온천 관광지구라 해서 여기도 이렇게 짓고 있고요. 스키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자연 온천들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경제개발인데 관광개발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왜? 관광이라는 것은 글뜩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북한은 관광을 되게 관광을 통한 돈을 버는 데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광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자본주의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경제 회생시켜서 잘 살게 된다면 그의 그 자본주의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차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입니다. 시장. 제가 아까 시장 메커니즘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요즘 북한의 시장이 5개입니다. 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이런 시장. 경제난이 와서 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지금까지 소비재 시장이 시작을 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 동안 쭉 시장을 북한이 차단하지 않고 계속 묵인하면서 오고 있는데 소비재 시장은 합법적인 시장이고요. 생산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노동, 주택시장은 비합법적인 시장입니다. 이건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생산재 시장에서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그래서 주택도 건설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제품 만든 것은 소비재 시장에 공급하고 주택을 생산한 것은 주택시장에 공급하고 이래서 선순환이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 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의 커피가 한 잔에 얼마인지 아세요? 북한 돈으로 2,000원. 그러면 쌀 0.4kg 정도 살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쌀을 먹어야지 커피를 왜 먹겠습니까? 제가 떠날 때까지만 북한 사람 커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커피 자체도 없었어요. 한국 와서 커피 먹기를 저거 왜 먹지 저 쓴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 사람도 이게 한 개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커피 먹는 게. 그리고 분유도 들어가고 다 모유 수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분유 가지고 이제는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유입이 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화되고 있고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해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던 인건비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되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왕창 많이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못 번다는 거죠. 그러니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에서도 양극화가 생겼어요. 북한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영기업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 적게 벌고 또 시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장사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화를 통해서 양극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데 이 양극화가 북한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은 평양 학생. 거의 한국 학생하고 유사하죠. 이 옆에서 학생들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 어려운 집 아이들. 볏집을 긁어다가 지금 이게 뭐냐면 땔감이 없어서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가져가겠고 전기가 안 오니까 수도가 안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물 기르러 저 30분 거리 가서 물 길어오고 이런 것들이 애들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 공부해야 될 애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이 사실은 문맹자가 없었어요. 해방 후에 한국은 문맥 퇴치를 안 했지만 북한은 해방 후에 문맥 퇴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의 제가 한국의 뉴스랑 뭐 이렇게 그 TV를 보다 보면 80에 되신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글을 떼가지고 막 졸업을 했다고 행복해하는 모습 봤는데 북한은 이미 해방 후에 다 문맹 퇴치를 했기 때문에 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문맹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몰라서 더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 중에 나이가 19살인데 한국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게 참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북한의 김정은의 숙제가 아닐까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되다 보셔요. 요즘은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정말 촌스럽게 제가 볼 땐 촌스럽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유모차 보세요. 옛날에 유모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해도 어제도 유모차 끌고 다니고 얼굴 안 타야 된다고 지금 양산 쓰고 다니고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모습입니다. 핸드폰 쥐고 스타일 보세요. 패션이 거의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발에 아코가 구멍이 난 북한은 이런 신발 잘 안 만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모습 머리도 단발머리 다 지금 남한화되고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수마구락부에 가서 말 타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 훈련하고 이런 게 요즘의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게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 제가 이게 그 매일경제의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평양의 원종 서핑가는 지방 돈주들.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주. 돈 많은 사람하고 돈주라 그러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는 아직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처럼 뭐 승마구락부, 사격장, 그 다음에 워터파크라고 하죠. 한국은. 북한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부터 시작을 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없으니까 지방의 돈주들이 뭐라 하면 돈은 벌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평양에 있으면서 물놀이장에 가서 뭐 물놀이도 하고 스키장에 그 워터파크 수마구락부에서 가서 수마도 타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도 하고 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타고 양덕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 평등한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오늘이 딱 배급을 준다고 공급을 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야채를 공급을 해서 상점에서 야채 공급하면 옆집도 야채 사러 가고 우리 집도 야채 사러 가고 해서 온 동네가 된장 야채국을 먹다 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 들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내 집 막 들락거리고 도둑만 먹고 도둑질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국 하루에 돼지고기국 매일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는 죽을 먹고 한 끼는 국수 먹고 한 끼는 겨우 밥 먹고 옛날에는 그거도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음, 이렇게 양극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시장화, 이것은 시장형 경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김정은은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평등하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김정은은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 젊었을 때의 책 후지모토 겐지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방법은 어떨까? 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후지모토 겐지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세요. 세 번째 달라.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2000년도입니다. 공업이나 상업, 호텔, 농업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다고 위에서 이야기하던 위가 누구겠습니까? 김정일 자기 아버지. 13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의 힘도 대단하더라. 식량 수출도 성공적이다라고 하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보기, 모델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지 하고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때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평양에 왔다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다른 나라는 정말 물건이 넘쳐나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지?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중국과 같은 이런 걸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2012년도에 김정은이 집권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내왔습니다. 김정은이 한 말이 있어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침투 두려워하지 말고 문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활용하는 방법 도입해라.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영 자유권, 이것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렇게 입국 초기에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제시해놓고 주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좀 만들어주자고 했는데 경제 회생을 통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핵개발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이 한 개 기업도 안 들어가고 뭐 열심히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2017년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김정은은 신이에요. 신은 오리가 없어요. 근데 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다. 내 능력이 따라서지 못해서 안타까움 자책 속에 2016년 한 해를 보냈다. 올해는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신년사 때 주민들한테 자기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민의 참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역사에 김일성이 해방 후에 집권을 하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 지도자가 뭔가 다르기도 다르네. 또 이게 신이라는 이게 우상아 정말 우상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북한 주민들이 그래 젊은 지도자를 조금씩 또 따라가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조금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원수님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올해 또 아직까지 그런 날을 못 갖다 줬죠. 특히 대북제재가 들어오면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 올해 이제 그 10월 10일 날 북한이 열병식을 했는데 그 열병식 때 또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자기 능력 때문이다.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보셔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민의 신음 속에 내가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고 해요. 근데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은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 이상사회, 정말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가져다 주겠다.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전통적인 계획경제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혁개방만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김정은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해를 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되어 있지만 어쨌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북한도 이렇게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한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외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북한은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북한 경제가 회생하게 되고 주민들이 또 생각도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것이고 왜 경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일자리도 더 창출될 것이고 그래서 통일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데 항상 관심을 갖고 특히 강원도는 남강원도 북강원도가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로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들 기여할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한반도 통일에 향후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